저는 여전히 내년도에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한국도 역시 확률적으로 퇴보되던가 아니면 뒷걸음질 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냐면 상반기까지는 그 주식이 거의 내리막길이었어요. 상반기도. 근데 최근 2달 정도 살짝 반등을 하는 것 같은데 시장이 급변하다 보니까 이 시장이 다시 또 좀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주식시장 좀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장밋빛 전망들이 꽤 있었죠. 맞아요. 코로나를 살피한다. 더 나아가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었고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다가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미국은 이미 왔다라는 의견도 분분하고요. 경기 침체를 앞두고서 지금의 자산 가격, 특히 주식시장이 반등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라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싸다. 하는 게 있죠. 이미 반영이 돼서 이제 떨어지면 떨어졌다라고 보는 걸까요? 네, 모든 자산 가격은 싼 거엔 장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다라는 것이 이런 악재를 선반영했다는 측면에서 바닥을 봤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닥을 봤다라는 것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추세가, 그러니까 추세라고 한다는 것은 오랜 시간을 갖고 동일한 모멘텀으로 지속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의 반등은 사실 전고점 트라이에 대해서 상당히 무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전고점을 뛰어넘어서 대세 상승장의 시작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저는 여전히 내년도에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경기 침체라는 것은 글쎄요, 그 폭에 대해서 이견이 분분하지만 침체가 온다는 것은 기업들의 어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고요. 그럼 주가지수라는 것은 기업들의 어닝에 대한 대리변수, 프락시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주가지수도 이 상승 모멘텀이 좀 더 정체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반등은 많이 싸졌다라는 것, 또한 경기 침체에 대한 선반영, 거기까지는 동의하겠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에서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런 이야기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가, 즉 경제학적 사전적으로 보면 하나의 물가가 단기간에 오르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고요. 다방면의 물가가 전반적인 흐름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올랐을 때를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럼 그때 반대급부에 있는 성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국면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이 높은 가운데 성장이 뒷걸음질 치는 것입니다. 성장이 안 좋고 물가가 오른다. 결국 직장인들은 죽을 맛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최근 그런 성장은 무엇을 갖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가라고 본다면, 그럴 때 경제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이 뒷걸음친다 아니면 앞으로 나아간다를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제지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GDP 그로스,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을 보면 최근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뒷걸음질, 마이너스 역성장을 보이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높은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인데요. 실제 스태그플레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나스닥의 주가지수가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습니다. 참 이례적이죠. 스태그플레이션은 우리 흔히 교과서에서 대공황 시제를 떠올릴 정도로 극히 안 좋은 국면인데 지금 자산 가격은 오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을 과연 정의하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고, 실제로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경기 침체를 정의하는 경미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MBER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아직까지 미국이 2분기 연속 GDP가 역성장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를 정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돌아가면 이 인플레이션이 높은 가운데 성장에 관해서 국면을 정의할 수 있는데, 성장이 지금처럼 미국이 2분기 정도 역성장을 한다면 그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장이 뒷걸음지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때를 우리가 리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성장도 좋고 물가도 오르고,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할만한 것이죠. 계속해서 물건을 찍어내면 잘 팔리고, 또한 그것이 선순환 효과를 이루면서 성장도 되고, 그때는 과거 통계치를 보더라도 주가지수가 가장 퍼포먼스가 뛰어난 국면입니다. 우리가 흔히 코로나 이후에 이 리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상당 부분 있었었죠. 근데 저는 여기서 넥스 책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런 리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의 중간쯤에는 슬로우플레이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 네, 뭐 제가 만들었다고 단언하기 좀 힘들지만 어쨌든 차용한 개념인데요.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갖고 있는 자원을 갖고 최대한 활용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성장률이에요. 그것을 흔히 2%라고 하는데 2%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한 0에서 한 1, 2%좀 완만한 성장을 보일 때 그때 물가가 높으면 저는 슬로우플레이션. 그래서 지금 형국은 글쎄요 이렇게 높은 물가 수준에서 어떻게 국면을 정해야 할까가 좀 중요해 보이지만 앞으로 슬로우플레이션 국면이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이 글로벌 경기 시계를 좀 보고 있죠. 미국 증시, 미국 경기를 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결국 그 근본위 제도 이후에 미국의 경제 시스템에 모든 국가들이 연동돼 있어요. 그것을 뭐 산업적으로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글로벌 밸류체인이 그렇게 돼 있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결국 미국 경제의 시차는 상당 부분 있고 온도차는 다르겠지만 모든 경제가 따라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미국의 2분기 연속 GDP의 역성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죠. 왜냐하면 한국도 역시 확률적으로 2분기 연속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장이 퇴보되던가 아니면 뒷걸음질 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냐면 오늘 채널은 재테크 채널이다 보니까 결국 주식 투자에 대해서 상당 부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주식 투자는 베팅 게임인데요. 확신에 베팅하는 게 아니고 확률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국 경제의 뒷걸음은 결국 온도차와 시차를 갖고 한국도 미국 경제가 뒷걸음질 치는데 한국 경제가 계속해서 앞걸음 나아갈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뒤로 완만하게 흐르던지 아니면 좀 더 과하다면 역성장 보일 가능성도 확률적으로 높은 국면이다. 그게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확률에 이제 기대를 한다고 한다면 미국에 따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시장 자체도 좀 더 침체될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침체라는 단어는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쓰면 안 되는 보다는 좀 조심스럽게 써야 돼요. 왜냐하면 침체가 갖고 있는 상당 부분 부정적인 어감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경제가 지지부진한데 한국 경제만 유독 좋다라고 보기에는 극히 과거 시계열 통계 자료를 놓고 보더라도 드문 현상이다. 그럼 경기가 더 안 좋아져서 진짜 경기 침체 국면까지 들어선다면 좀 어떻게 될까요? 재테크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주는 과거 전통시장, 주식 채권과 그 다음에 대체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이 있었죠. 근데 최근에 가상자산이 대안자산의 흐름으로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대안이라는 것은 대체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결국 이제는 선택적인 옵션이 아니고 필수적인 자산이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시계가 어두울 때 우리는 어떤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될까를 곱씹어 보면 결국 기대 수익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유동성의 차이인 것 같고요. 세 자산의 코릴레이션, 즉 상관관계가 높은 국면이 있고 정반대인 국면이 있어요. 유동성이 높을 때는 코릴레이션이 흔히 파지티브 코릴레이션이라고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죠. 거의 똑같이 올라갈 때 올라가는 맞습니다. 거죠? 유동성이 힘이라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한 1년 전에 많이 경험했었죠.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코인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름폭은 각기 좀 달랐죠. 그것이 각 자산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높이 올랐던 게 빨리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의미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의 높낮이가 좀 다를 겁니다. 하지만 각각 갖고 있는 내재 가치라는 게 있어요. 주식은 밸류에이션이라 그러고 부동산도 금리를 갖고 적정 가격이라는 걸 도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재 가치에 대해서 여전히 이견이 분분한 게 가상자산입니다. 아직까지 가상자산은 내재 가치의 산정에 대해서 민간 쪽이나 정부 쪽이나 상당 부분 우려 섞인 부분이 있고 또한 시도를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처럼 유동성이 거쳐지는 국면, 경기 침체가 오는 국면에서 내재 가치가 없다라는 것은 변동성이 매우 커질 자산이다. 그게 가상자산, 즉 코인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과거 튤립이라든지 다른 수퍼로 돌아가는 해프닝으로 전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재 가치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이제 내재 가치가 많이 산정되는 그런 국면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주식과 부동산은 과거 통계를 꼭 봐야겠죠. 지금 많이 양극화돼 있어서 오늘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부동산 시장은 생각보다 금리에 탄력적이지 않은 시장으로 변했습니다. 이미 양극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의 25베이스포인트의 금리 상승과 하락은 영향이 분명 있겠지만 과거만큼 영향이 크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식과 부동산 과연 과거에 이러한 슬로우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경기의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 어느 자산이 얼마나 퍼포먼스가 뛰어날까를 시계열 자료를 놓고 보면 미국 기준이지만 역시 주식이 가장 뛰어났었다. 주식이 라고 할 수 있죠. 침체 후에 이제 좀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그렇죠. 걸까요? 네네.
그러면 원래 항상 한국에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부동산을 제일 먼저 꼽았거든요. 근데 이제 무리한 대출로 집을 산 사람도 많아지고 그리고 옆 나라 일본처럼 부동산 붕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좀 많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일본이 흔히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산 가격뿐만 아니고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졌던 시작이죠. 공교롭게도 80년 후반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은 대부분 일본인들이 소유할 만큼 일본의 부동산 숫자가 활발했었는데요. 자, 일본의 부동산은 팩트를 말씀드리면 하락했죠.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도 탑2에서 지금 탑4, 탑5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뭐 이질적이지 않고 대부분 문화가 한국, 중국, 일본이 비슷하고 또한 시스템조차 비슷하니까 같이 갈 거냐 아니면 정반대로 갈 거냐 여전히 학계에서 끊임없이 이견이 분분한 논쟁거리입니다. 근데 저는 봤을 때 일단은 일본하고 한국하고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본은 목재 가구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집마다 대부분 다 특별하고 특이성이 있습니다. 각각 물건 하나하나가 다 다른 것이죠. 근데 한국은 아파트 공화국 아닙니까? 그리고 되게 표준화된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게 황금성, 부동산, 즉 동산이 자연스럽지 않은 상품에도 불구하고 일단 회귀성이 있다라는 측면이 거래량 측면에서 일본하고 좀 다른 점,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물론 안전자산이라는 게 눈에 보여서 안전자산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부동산이 갖고 있는 이 자산에서의 레버리지 효과가 상당 부분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주식을 갖고 있어도 차용을 하고 대출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부동산을 갖고 있는 레버리지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게 경기가 좋을 때는 더할 나 없이 좋지만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확대와 더불어서 오히려 악순환이 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끌이라고 해서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이자에 대한 부담, 또한 세금에 대한 부담도 결국 부동산의 시세 차익으로 전부 다 엎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었던 것이죠. 거기서 금리까지 또 낮았으니까. 맞습니다. 이자 내는 돈도 적고. 그렇죠. 그리고 시세도 내가 사고 나면 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국이 이어질 거냐, 아니면 그게 이어지지 않을 거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과거보다는 쉽지 않을 거다. 하지만 일부분 가능할 거다. 지금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이제 침체기로 좀 들어서고 있다고 부동시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 또한 반등을 하실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부동산 시장은 철저히 양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양극화의 가장 맹점 중에 하나는 지금의 금리 인상이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자산을 샀던 분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하지만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선도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의 일부 고가주택은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극히 무차별적이다라고 말씀은 감히 드릴 정도로 지금은 다른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금리의 상승 속도가 좀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자산 가격의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과거 일본처럼 붕괴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떠날 시장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상당 부분 어폐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금리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일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의 특이한 전세제도 플러스 모든 대출이 다 금리와 연동돼 있으니까 금리의 연동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제대로 그렇게 짜놨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을 살고 팔고의 결정권에는 온도차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좀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높이고 있지만 금리가 또 내려가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의 하락세가 다시 또 상승세로 갈아탈 수가 있을까요? 그걸 흔히 금리의 업앤다운으로 말씀 주셨지만 그 경제학적으로 풀어보면 사이클이에요. 지금은 금리 상승기의 사이클이니까 주춤하는 것이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먼 훗날이지만 아니면 가까운 시기일 수도 있고요. 금리가 다시 한번 내려간다면 자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금리가 왜 오르고 내리는지를 또 잘 봐야 되는데 경기가 좋을 때 금리가 오르고요.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기가 좋을 때 자산이 오르는 거고요. 경기가 안 좋을 때 자산이 내리는 겁니다. 하지만 금리는 정반대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미묘하게 시차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금리가 오름에 있어서 일부 가격들이 조정받고 있어요. 데이터를 보더라도. 하지만 거래량이 없는 가운데 이미 호가가 높아져서 그 높은 호가가 조정을 받는 것 뿐이지 실거래가를 보면 또 생각보다 조정이 그렇게 크진 않다. 왜냐면 언론상에 데이터와 수치를 잘 보셔야 되는데 저도 일간지를 이렇게 딱 보면 급하게 하락하게 막대 그래프를 그려놓고서 옆에 보면 0.03%포인트. 그러니까 미미한 것이죠.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저히 양극화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금리에 대해서 분명히 영향은 있겠지만 금리가
물론 인계치는 있습니다. 그 인계치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금리가 두 자릿대로 올라가면 전부 다 무너질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의 기준금리 플러스 코픽스, 즉 시중금리의 가상금리가 두 자릿대로 올라갈 확률과 자산 가격이 크게 무너질 확률이 얼마나 높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회의적이다. 시장을 상당히 거시적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네. 잃을 시장인지 네. 아니면 좀 수익을 얻으시는 시장인지 네.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판단하실 수 있으세요? 네, 저도 판단을 못해요. 네, 그거는 판단이 어렵죠. 하지만 이런 겁니다. 과거와 다를까? 이번엔 다를까? 과거랑 똑같을까? 자, 투자는 확신의 게임이 아니고 확률의 게임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그래서 과거 통계 데이터를 보는 것입니다. 비슷한 국면에 10번 중에 9번이 그럴 확률이 높았다면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전략과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과거 통계들을 보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같은 국면에서 과거 어땠냐라고 놓고 봤을 때 확률적으로 큰 침체에 빠질 확률이 높을 것이냐 아니면 얕은 조정에 미칠 확률이 높을 것이냐라고 본다면 저는 일단은 후자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럼 이럴 때는 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지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투자를 하고 수익을 얻는다라는 그 이분법적인 법칙에서는 지금은 좀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를 한다는 것은 리스크 대비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 가지 지표로 우리가 산출도 하고요. 결국 투자를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데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고 싶은 거. 네, 왜냐하면 경험은 최고의 스승이잖아요. 투자는 운치기삼이라는 게 있죠. 좋은 주식을 잘 골라서 가장 싼 가격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외부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 수익하고는 또 다른 블랭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알고 내가 하고 싶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가장 근간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하고 싶어 하는 투자를 일단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매매 관점은 리서치하고는 조금 궤가 좀 다른데, 제가 한국경제TV에서 앵커를 좀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그때 보면 많은 전문가들하고 소통을 하잖아요. 그들의 공통적인 성향이 이런 것 같아요. 특히 주식시장은 사기 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산 다음에는 고민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 흔히 보통 사람들은 살 때 반대로 하는 것이죠. 그 말은 곧 역발상 모멘텀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사고자 할 때는 흔히 이 주식을 사서 나중에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무덤까지 가져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주식은 비싸겠죠. 그 비싼 주식을 나중에 더 비싸게 팔 확률보다는 관심이 적을 때 싼 주식을 그때 사는 게 나중에 시세 차익을 얻는 데는 훨씬 좋다라는 것을 보면서, 근데 또 이런 거의 근간에는 주식은 계속해서 자기가 좋아하고 싼 주식을 적당히 모아가는 주식의 매매법이 결국 가장 부자가 되는 길, 아니면 수익을 창출하는 비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고수분들도 많이 만나보시고 부자가 되신 분들도 많이 만나보시던데 그분들은 지금 주식을 사는 타임일까요? 아니면 파는 타임일까요? 제가 공교롭게 포지션이 뭐 지점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뭐 자산가들, 그 다음에 펀드 매니저, 다양한 분들의 이제 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비즈니스 라인을 깔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지금 목소리는 애석하게도 지금의 반등에서 많은 부분들이 수익을 실현하신 것 같아요. 수익을 실현했다는 말씀은 많이 팔았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물론 관심도 많으시고 계속해서 주시하는 주식시장이지만 과거처럼 큰 베팅을 할 주식시장이 아니다라는 것이 대부분 제가 만났던 고액자산가들일 것 같고요. 제도권에 계시는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또 인덱스 투자를 주로 하시겠지만 실제 연초 대비 지금까지 평균 수익률이 한 20% 정도 마이너스 수익률이고, 레버리 썼다면 한 절반 정도일 겁니다. 절반 정도의 수익률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100% 이상의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그렇다니까 상당히 이제 힘든 국면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저한테 이런 챌린지도 많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물타기 해서 좀 더 규모의 경제로서 그걸 끌어올리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서 100% 수익 날 확률보다 여기서 더 물타서 50% 수익을 갖고 좀 더 단가를 낮춘 게 훨씬 더 낫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자, 그럴 놓을 자리가 아직은 아닐 것 같다. 아직까지 그렇게 행동할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는 본인이 좋아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본인이 좋아하시는 투자를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굳이 저한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우투를 물으신다면 저는 지금 국면에서는 이미 수익이 안 난 계좌가 연말에 반등을 할 테니 그때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춰서 익절하면 더 좋고요. 아니면 최대한 만회를 해서 내년에 있을 경기 침체
가능성을 대비하는 게 좀 어떨까. 이 대비라는 게 기존 포트를 뭐 다 팔아도 되고 아니면 좀 더 주식 비중을 줄여서 매월 사는 것을 100만 원씩 사는 것을 10만 원씩만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하락 국면이 끝났다 이런 시그널 같은 게 좀 있을까요? 하락 국면이 끝났다는 것은 사후적으로 특히 매크로 측면에서는 고용 지표를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사후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고용 지표라는 게 후행 지표고 최근에는 많이 동행성을 띠긴 하지만 여전히 후행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지표를 갖고 회복했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미리 그걸 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코로나 때랑 비슷하게 갑작스러운 그런 하락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나왔던 경제 지표들이 기존의 추세 아니면 어떤 일정 부분의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했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경기 침체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고요. 더구나 친절하게 미국은 전미경제연구소에서 경기 침체라고 정의를 내려주니까 우리는 지금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기 침체라고 정의를 안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세부적으로 보면 GDI 외에도 6개의 경제 지표를 통틀어서 판단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고용 지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용 지표가 최근에 화두인데 고용 지표 실업률이 어느 정도 수준 지금 3% 초반에서 4% 중후반으로 올라가는 그 시기가 언제냐. 아마 4% 중후반으로 미국의 실업률이 올라간다면 그때가 진짜 경기 침체라는 것이 언론상에 아니면 실제 정의적으로 규범적으로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콜은 이런 거죠. 그거를 미리 맞추는 것보다는 미리 그럴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게 실제 그렇게 경기 침체가 됐을 때 행동을 어떻게 하냐가 더 중요하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